여러분, 저는 윤말순이라고 합니다. 인천 십리포 전통시장에서 칼국수 집을 하며 올겨울로 69을 맞았지요. 사람들은 제게 아이고 말순이 아지매는 어찌 그리 매일매일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요? 하고 묻곤 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몸이 시계를 삼킨 지 오래요. 새벽 바람이 부엌 문틈으로 쏙 들어오면 팥죽을 구워도 좋고 칼국수 국물을 올려도 좋은 때지. 이 말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 형광등을 켜자마자 저는 첫째로 가스 밸브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밸브 손잡이가 툭 하고 손끝에 닿는 그 질감, 30년을 넘게 만진 터라 눈 감고도 압니다. 그리고 쌀독 뚜껑을 툭 하고 들어 올렸지요. 이 쌀독 밑바닥엔 오래전부터 숨겨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권은 초록 장부, 다른 하나는 칠이 벗겨져 누렇게 변한 청동 열쇠 꾸러미. 장부 표지는 기름때가 올라 번들번들하고 열쇠는 군데군데 산화된 얼룩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그 모든 낡음이 고맙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한 장 한 장, 한 톡 한 톡 그대로 붙잡아 주니까요. 장부 첫 장에는 이 한 줄이 굵게 적혀 있습니다. 1993년 12월 남편 하늘로 가다. 아이고 그해 겨울비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을 닦다가 그만 제 손이 얼음처럼 굳어들지를 않던 밤이 있었지요. 젖은 걸레를 꽉 짜내며 이 다음부터는 내가 가장이다 하고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순간 한 번쯤은 오더이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늘 새벽으로 시작해 새벽으로 끝났습니다. 밥을 하는 사람은 빛을 마주 보지 않아도 돼요. 뜨거운 김이 제 얼굴을 덮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가 익습니다. 밥은 꼭 따끈하게. 제 삶의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대파를 올립니다. 칼끝이 파하얀 속살을 탁탁 찍을 때마다 남편 막내 친구 정혜원 변호사 얼굴이 떠올라요. 이 친구가 늘 그러지요. 누님, 서류는 사람을 배신 안 합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도장은 안 흔들립니다. 그 말 믿고 제가 2012년에 송도 변두리 조그만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때들 다들 손살에 쳤어요. 아이고, 거긴 바람만 세찬 들판이요. 뭐가 되겠어. 그래도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 장사를 해보면 압니다. 오늘 안 팔려도 내일 아침에 나가면 팔릴 때가 있지요. 땅도 밥도 제 때가 있습니다. 그 건물, 그리고 몇 해 지나 모아 산 아파트까지. 다 제 돈으로 한 것이지만 이름은 아들 윤지훈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4, 지훈이는 38. 장부 맨 뒤에 제가 적어둔 문장이 있어요. 언젠가 진짜 어른이 되면 그때 제대로 준다. 이게 제 약속이자 제 마음의 단속이었습니다. 주려면 크게 주고 줄 때를 모르면 망친다, 그 믿음 말입니다. 시장 문을 열고 나가면 맞은편 생선좌판 박봉래가 늘 제일 먼저 목소리를 던집니다. 말순아, 오늘도 가뿐하네. 저는 허리 펴며 웃습니다. 어이구, 복내야. 가뿐은 무슨. 허리도 무릎도 내 것 아니여. 근디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그게 사실입니다. 손은 몸에 맞이여. 멸치를 팔팔 삶아 국물 내고 들기름에 김치를 달달 볶다가 손칼국수 면발을 휙 풀어넣으면 가게의 김과 마늘, 후추와 파 냄새가 확 퍼집니다. 그 냄새 맡으려고 어르신들이 이른 밥 드시러 하나둘 모여 드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저는 언제나 존댓말입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먼저 놓입니다. 늙은이가 늙은이를 공경하는 법, 호칭보다 숟가락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날도 육수 위에 볶은 김치를 얹으며 저는 사골뼈를 냄새로 가늠했습니다. 오늘 소금은 반 티스푼만, 멸치가 감칠맛을 많이 올려주네. 이런 판단이 손끝에서 척척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이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속이 자꾸만 덜컥덜컥 걸리는 겁니다. 며칠 전 며느리 세라 생일이라고 아들 지훈이 전화를 했거든요. 목소리가 마치 비서가 행사 안내하듯 사무적이었지요. 어머니, 금요일 저녁 루프탑 레스토랑입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오세요가 아니고 오셔야 합니다. 그 끝자락의 차가움이 제 귀에 돌멩이처럼 남았습니다. 선물을 고민했지요. 현금, 봉투, 명품, 다 제 형편에는 안 맞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 손맛이 내 마음이다. 예전 같으면 속꼬리찜을 했겠지만 이번엔 세라가 담백한 국물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사골무대파 소금만으로 깊이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사골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새벽엔 슬쩍 데쳐 냄새를 한번 걷어낸 뒤 아주 약한 불에 뭉근히 올렸지요. 김이 올라올 때마다 거품을 조심스레 걷어내며 저는 자꾸만 쌀독 및 청독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손을 씻고 쌀독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차가운 쇠를 한 번 더 더듬었지요. 차갑다는 건 아직 제 때가 아니라는 뜻. 저는 그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 열쇠를 쥐어줄 날이 오겠구나. 그날이 축복이 될지 심판이 될지는 밥이 알려주겠지. 해가 덜 떠오른 시간 칼갈이 허식이 가게 앞을 지나며 외쳤습니다. 말순 사장, 칼물 가라.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오늘은 괜찮소. 내 손이 칼보다 날카로워. 허허, 농담 한마디 던지고 나면 마음이 좀 풀립니다. 하지만 깊은데 감춰둔 서늘함은 남아있더군요. 지훈아, 내가 비 올 때 엄마 치마꼬리 잡고 따라다니던 그 작은 손 어디 갔니? 대파의 파란 줄기가 칼날 밑에서 쓰러질 때마다 제 가슴 어딘가에서 기억의 줄기 하나가 또 쓰러졌습니다. 점심 무렵 어르신들이 나가시고 한가해질 때 저는 장독대의 행주를 힘껏 비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오늘은 꼭 웃어라. 엄마 있는 자리가 창피가 아니고 든든함이었으면 그렇게 마음을 담아 보온병에 국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테인리스 뚜껑이 딱 하고 잠기는 소리에 제 속도 잠깐 굳어 잠겼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래, 가보자. 냄새로 욕을 먹어도 밥냄새요.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날 저녁 저는 버스 2번을 갈아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보도블록이 반들반들 미끄러워 부지런히 발끝을 들어 디뎠지요. 루프탑 레스토랑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샹들리에가 번쩍, 피아노가 땡그랑 세상이 달랐습니다. 제 손에 든 스테인리스 보온병은 거기서 기이하게 낯선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 세라, 검은 원피스가 그냥 원피스가 아니라 빛을 입은 옷이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보석 목걸이가 걸려 있었지요. 아들 지훈은 잘 맞춘 슈트에 와인잔을 들고 좌중을 한 대 모으는 말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웃는 듯 했지만 눈은 재빨리 제 보온병을 스쳤다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찰나의 눈동자 움직임이 제 가슴 한복판을 밀고 지나가더군요. 세라는 제 보온병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계신데 이런 냄새 나는 걸 그 말. 참 그 한마디가 귀를 찢고 심장을 베었습니다. 우리 집 국물 냄새는 들기름과 파, 마늘과 사골이 어우러진 배고픈 사람을 앉혀놓고 숨을 고르게 하는 냄새였는데 그날 밤엔 누군가의 체면을 깎는 흠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얼른 보온병을 가슴팍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나중에 너희 둘이 집에서 말끝이 흐르는 사이 지훈이 성급히 다가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그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제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제 뒤통수에 누군가의 손끝이 스쳐 지나갔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우수수 빠져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목구멍 깊은 데서 소리가 났지만 저는 꿀꺽 삼켰습니다. 여기서는 울면 안 된다. 제 평생의 규칙이 그때도 절 살렸지요. 하객들의 웃음, 샴페인 뻥 터지는 소리, 사진 플래시가 번쩍거리는 사이. 저는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물 한 잔을 붙들었습니다. 냄새. 그 말이 등줄기를 차갑게 타고 내려갔습니다. 제 손의 냄새를 저는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밤 냄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 냄새는 누군가에겐 사회의 서열표. 맨 끝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지워야 할 흔적이었습니다. 케이크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합창할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친 루프탑 바람이 차갑더군요. 난간에 잠깐 기대어 숨을 고르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끔한 발음으로 안정성, 신뢰, 우리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제 귀엔 다르게 들렸어요. 어머니 건물.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초록 장부 한 장을 넘겼습니다. 빌려준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다. 보온병 뚜껑을 꼭 닫으니 뜨거운 김이 한 번 더 올라왔다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김이 제 숨 같아서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제 오른손은 습관처럼 쌀독 및 청동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그 감촉이 손바닥에 살아났지요. 저는 속으로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오늘은 너를 좀 지켜주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아주 잠깐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서러움이 아니라 다짐의 물이었습니다. 울고 나니 새벽닭 울기 전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로는 밥이 안 되니까요. 밥은 장부로 해야지요. 새벽 3시 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제 일은 아직도 제 몸 안 어딘가에서 지끈거렸지만 일은 일이지요. 저는 선반 위 철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찰칵. 초록 장부를 꺼내 맨 뒤 포켓에서 계약 원본을 한 장 한 장 뽑았습니다. 2018년 조건부 증여 해제 조항역신탁학서. 모든 취득 자금 출처는 제 통장에서 재산세종부세 영수증은 매해 제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곳마다 남편의 부재 대신 제가 살아온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읊조렸습니다. 내가 내 걸 지키는 거다. 누구를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알게 하자는 거다. 밥의 값을. 이 말이 제 마음에서 또박또박 울리고 멈췄을 때 저는 블랙 전화기 요즘 것들은 버튼이 많아 손이 어지러워요. 주소록에서 정혜원 변호사 이름을 눌렀습니다. 통화음 2번에 받더군요. 누님.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 서류 냄새가 묻어있는 사람의 안심입니다. 혜원아, 나야. 그때 장치들 아직 살아있지. 수화기 너머로 잠깐 한숨 반, 비장한 반이 섞인 숨이 들렸습니다. 누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가압류 처분금지 명의회복, 순서대로 발조. 너무 요란하진 말고. 나는 복수보다 가르침을 하려는 거다. 문서가 가르치게 하죠. 장부를 덮고 가게로 나오니 하늘이 막 탁한 남색을 벗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멸치 다시마를 씻어 불에 올리고 사고를 합쳐 기둥 국물을 키웠습니다. 국자는 사람 마음과 같아서 너무 세게 저으면 탁해지고 너무 약하게 돌리면 바닥이 탑니다. 저는 숨 고르듯 국물을 돌렸습니다. 손은 일상을 따라가는데 마음은 서류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해가 시장 기와 위로 슬며시 비칠 무렵 변호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1차 담보 말소 접수, 2차 법인 지배구조 변경 통보, 3차 계좌 동결. 신청 어떻게 그 세 줄이 제 한 달보다 더 무거운지요. 저는 단문 대신 가스 밸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불은 내가 켠다. 밥하는 사람의 자존심이지요. 장부가 제 옆에서 탁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원망이 아니라 결심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좋다. 밥으로 가르치자. 첫 손님이 들어오시고 앉으실 때 저는 늘 하던 말부터 꺼냈습니다.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 아니구나. 그때는 아니었죠. 아직 낮이 멀었습니다. 아침장에 칼국수 국물을 드시러 오신 김판수 어르신이 말순, 오늘 국물은 왜 이렇게 담백하냐 하고 묻길래 저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멸치가 살이 덜 찼나 봐요. 대신 들깨가루 좀 넉넉히 넣을게요. 하고 웃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수저로 국물을 떠 입에 넣고 조금 오래 씹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하는 건 항상 이유가 있지. 그 말이 그날 제 기운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밥, 이유가 있는 삶.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알아봅니다. 점심이 다가올 즈음 변호사에게서 또 문자. 법원 접수 완료, 통보 발송. 저는 숟가락을 하나 더 깨끗이 문질러 올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떨릴 때는 그릇을 하나 더 닦으면 진정이 됩니다. 태고적부터 요령이 그리 크지 않아도 괜찮은 비결입니다. 그리고 참말로 점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이 가쁜 두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왔지요. 지훈과 세라였습니다. 세라의 화장 평소엔 잘 무너지지 않던 그것이 양볼에서부터 얼음처럼 금이 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훈은 넥타이가 틀어져 있었고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늘 들고 다니던 서류 클러치도 반짝이던 자키도 아무것도. 저는 국자를 거리에 걸고 물 한 잔과 밥 한 그릇을 먼저 내어 놓았습니다. 이 순서는 제가 평생 지켜온 방식입니다. 공복에 쏟아낸 말은 칼이 되고 밥을 먹고 내는 말은 씨가 되거든요. 앉아라. 밥 먼저 먹고 말하자. 지호는 잠깐 고개를 들었고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라도 젓가락을 한번 허공에 떨렁 떨다가 담담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딸랑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몇십 년 들어왔지만 그날처럼 선명하게 살아있는 소리로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멍든 데를 소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눈물은 소독약, 밥은 치료약이다. 그릇이 반짝 보일 만큼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됐지? 이제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라. 지호는 밥알 하나가 매달린 입술을 한 번 혀로 훔치고 마치 어제 루프탑에서 연설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톤으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담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지다, 그 단어가 얼마나 유치한 변명인지, 얼마나 진짜 충격인지 저는 안다고 해도 모르는 척 해야 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그 말을 받았습니다. 담보는 사라진 게 아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거다. 세라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눈동자에 물이 고이다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해 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제 냄새난다고 했던 그 국물 냄새가 내 평생이었다. 오늘 너희가 맡은 공포의 냄새는 너희 평생이 안 됐으면 하는 냄새다. 말이 너무 매섭지요? 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 대신 밥값만 받기로 했습니다. 저 뒤 창고에 배추 상자 5줄 있다. 해 지기 전에 통째로 안으로 들여놔라. 오늘은 용서 대신 밥값만 받는다.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훈과 세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둘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울어도 상자는 옮겨야지요. 그게 인생입니다. 배추 상자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밑동의 흙이 물을 머금으면 더 무거워져요. 지우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상자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발목이 휘청, 이마에 땀이 줄줄.
세라는 하이힐을 벗어 들고 맨발로 버텼지만 손바닥이 금세 벌겋게 부풀었습니다. 상자 하나를 떨어뜨릴 때마다 배추잎이 바닥에서 철퍼덕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괜찮다, 주워 담아라 하고 짧게만 말했습니다. 위로도 꾸중도 아닌 일의 문장입니다. 옆 좌판 박복례가 힐끗 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말순아, 속은 좀 풀리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례야, 속을 풀면 한이 남고 길을 알게 하면 사람이 남지. 복례가 혀를 끌끌 차며 그래, 너는 늘 그러더라 하고는 넙치를 척척 썰어 손님에게 내주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상자산이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둘의 손등에는 가느다란 상처가 여러 줄 생겼지요. 그 상처들을 보며 제 젊은 날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밥을 벌었지. 저녁 무렵 저는 그들에게 물대야 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를 내어 놓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손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밥과 김치가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고즈넉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라가 젓가락을 잠깐 멈추더니 눈물을 또르르 흘렸습니다. 밥이 이렇게 뜨거운 건지 몰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의 온도를 아는 데에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날 밤 둘은 가게 한켠에서 담요를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시장의 밤은 생각보다 시립니다. 철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고양이가 캐캐 돌고 청소차가 윙하며 지나갑니다. 잠결에 저는 일어나 담요 끝을 한 번 더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지요. 이게 제 패입니다. 냉정하려 애써도 이 손은 결국 덮어주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몸에 명품을 걸친 중년 손님이 와서 물건을 툭툭 내던지며 시비를 붙였지요. 이런 데가 아직도 있네. 흙 묻은 걸 돈 받고 팔아. 저는 손님 조심히 다뤄주세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눈길이 세라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어디서 봤다 했더니 레스토랑 사모님 아니세요? 어쩌다 이렇게 굴러오셨어. 세라의 어깨가 부들떠는 게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님은 더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역시 인생은 한치 앞을 몰라. 하하. 순간 세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큰 소동이 났을 겁니다. 저는 좌판에서 가장 싱싱한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손에 조용히 쥐어 주었습니다. 손님, 이건 돈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우리 가게에 오지 말아 주세요. 저희는 우리의 땀을 알아보는 분들께만 팝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더니 혀를 차고는 배추를 내팽개치고 갔습니다. 저는 흩어진 잎을 주워 담으며 세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일하자. 위로도 힐난도 아닌 다시 삶으로 돌아가자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울음이었지요. 저는 등을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은 스스로 삼키는 법이라 믿어서요. 대신 다음 날 새벽 가게 문을 열러 나가는데 제 낡은 운동화가 말끔히 닦여 있더군요. 누가 닦았을까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보다 징표가 먼저 옵니다. 하루, 이틀, 닷새 둘의 얼굴에서 기름기가 빠지고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우는 시장식 장부를 만들어 왔지요. 매입 단가, 낭비율, 폐기, 판매가가 한눈에 들어오게.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숫자로 효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손이 사람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판 닦고 육수 거르며 단골 어르신 무릎에 파스도 붙여드렸습니다. 복례가 제 귀에 속삭입니다. 말순아, 며느리 손이 사람 손 됐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 손 참 좋은 말이지요. 그 무렵
저는 밤마다 초록 장부 맨 뒤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눈물은 소독약, 밥은 치료약. 그리고 열쇠는 수술칼. 수술칼은 아프지만 살리려고 쓰는 거지요. 봄이 막 기지개를 켜던 어느 날 벚꽃 봉오리가 터질 듯 말 듯 부풀어 오른 거리 냄새가 가게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렀지요. 오늘 국물은 너희가 처음부터 해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라는 앞치마 끈을 꽉 매며 내 어머님하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 끝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가 얹혀 있었어요. 그날 손님 중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라의 대학 동창이라지요. 계산대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멀리서 응원만 하다가 용기 내서 왔어요. 그 말에 세라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사람은 외면보다 응원이 힘이 됩니다. 그 친구는 식사를 마치고 저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세라 아니, 사람이 더 예뻐졌네요. 저는 돈을 거슬러 주며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친구네요. 봄맞이로 시장에서는 작은 풍물놀이가 있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골목을 휘감고 동네 합창단이 봄날은 간다를 부르는데 저는 잠시 국자에서 손을 떼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빛이 사선으로 스며들어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모든 것이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그때 지훈이 제 옆에 와서 머뭇거리며 말했지요. 어머니, 혹시 계산대 서랍에 있는 열쇠, 오늘 잠깐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풀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가 스치는 표정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한마디만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절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날 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아직 아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를 막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의 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장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언제 주느냐로 증명된다. 아직 아니다. 며칠 뒤 세라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도 될까요?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다 하셔서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밥은 내가 쓱쓱 더 끓여 놓을게. 그날 저녁 세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고운 분이었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주름이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저도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제 주름과 닮아 있더군요. 그분이 제게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밥만 했지요. 우리는 셋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 오래 묵은 원망이나 오해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밥과 국과 김치만 올라왔지요. 밥상은 그럴 때 제일 효험이 큽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변호사와 조용히 또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상호와 상표권, 그리고 지분 구조. 넘겨주기 위한 조건의 설계였지요. 제가 배운 용서 방식은 조건이 있는 선물입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두 손 가득 덥석 쥐어주면 사람이 열쇠의 무게를 못 이깁니다. 차라리 시간을 나눠 들게 해야 합니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 저는 계산대 불을 끄기 전에 청동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아직도 차갑더군요. 하지만 오래 쥐고 있으니 제 손의 열이 쇠속으로 아주 조금씩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익히자. 밥과 사람 둘 다 익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여름날 문턱 저는 마침내 아이들을 불러 세우고 수건으로 한 번 닦아낸 열쇠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나무결 위에 쇠의 그림자가 길게 눕더군요. 지우나 세라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열쇠는 문 여는 물건이 아니다. 마음 연습하는 물건이다. 내가 이걸 너희 손에 쥐어주되 조건이 있다. 아이들 눈동자에 존중이 비쳤습니다. 간판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날, 저는 붓을 들고 나무판 위에 글자를 써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손이 떨려 획이 일정치 않았지만 그 울퉁불퉁함이 희한하게 간판에 숨을 붙였습니다. 그 즈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 머리채를 잡던 그 손에 제가 이제 열쇠를 쥐어주려 한다는 거요. 머리채는 굴욕이었고 열쇠는 책임입니다. 굴욕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책임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준비는 여기까지. 이제 밥이 가르칠 차례요.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얇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공기 사이로 종이 장판 한 장이 끼어 있는 듯 사각하는 감촉이 가슴속을 스쳤지요. 저는 새벽에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가게 화구 하나하나에 불씨를 올려놓고 손을 비벼 기름때가 먹은 행주를 길게 짰습니다. 길게 끝까지 물 한 방울 남지 않게. 마음도 그렇게 짜내야지 흔들리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수저통을 다시 닫고 물김치 간을 보는데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정혜원 변호사에게서였지요. 누님, 실에. 두 글자였습니다. 두 글자인데도 그 글자들의 무게가 참 컸습니다. 문장 하나로 사람의 길이 꺾이기도 바로 서기도 하지요. 저는 그래 하고 속으로만 답하고 다시 국자로 육수 표면의 얇은 거품을 살짝 걷었습니다. 거품이 걷히면 국물의 속이 보입니다. 사람 사는 일도 거품을 걷어내야 속살이 보이더이다. 그 시간 지훈이는 아마 은행 VIP 창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늘 앉던 그 자리에 늘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처럼 반들한 테이블, 은색 펜, 향기 진한 커피. 그 아이는 서류를 넘기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인도 하고 지점장에게 요즘 흐름이 어떻다느니 확장 계획이 어쩌다느니 말끝에 자신감을 달고 살아왔지요. 아마도 그랬겠지요. 지점장이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김 대표님, 담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닌데 없는 듯 말해버리는 단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문서의 손이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그날 저는 칼집을 내던 물을 멈추고 조용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장 논두렁에 앉은 고양이 한 마리가 꼬리를 말아 올리고 제 가게 앞에 봄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얄팍한 것들은 햇빛 앞에서 제 실체를 드러내고 묵직한 것들은 햇빛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서는 묵직한 쪽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같은 시간 세라는 아마 백화점 VIP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빛나는 큰 유리창, 따끈한 차, 친구들의 웃음. 저도 젊었을 때 한 번쯤은 구경 가본 적이 있지요. 그곳의 조명은 사람을 참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조명은 이게 참 진실을 비추진 않습니다. 세라가 카드를 내밀었을 때 점원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겠지요. 손님, 이 카드 정지되셨습니다. 다른 카드를 내밀면 또 정지. 휴대전화에는 카드사, 은행, 관리사무소에서 삐빅삐빅 문자가 도착하고 연체, 동결, 보증해지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도착했을 겁니다. 그 순간 세라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겠지요. 무심히 익숙했던 검은 플라스틱 한 장이 사실은 허공에 매달린 줄이었음을 그때 알았을 겁니다. 채권 회수팀이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다가가 규정상이라며 보석을 빼고 가방을 받아 간자리 거기 남는 건 어색한 손 모양과 뜨거운 얼굴뿐입니다.
사람들 눈 속에 비친 자신이 더 이상 사모님이 아닌 그저 누군가라는 사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배웁니다. 울거나 밥을 찾거나. 세라는 아마 그 순간 울었겠지요. 그리고 밥을 찾으러 우리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점심 한참 전에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훈이와 세라였습니다. 문턱을 넘으며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저를 찾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국자였고 제 앞에 놓인 건 밥그릇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물을 한 잔 더 받아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금속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이미 무너졌다는 깨달음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였지요. 저는 그 소리를 덮었습니다. 밥 먼저 먹어라. 밥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건 제가 시장에서 배운 첫 번째 법칙입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릅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를 저는 듣고 있었고 물김치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라의 어깨가 먹을수록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밥이 등짐을 내려놓게 해주지요. 그릇이 비자 저는 젓가락을 일렬로 가지런히 놓고 마주 보았습니다. 됐지. 이제 말해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도 따라 허리를 꺾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잘못은 뉘우치면 된다. 다만 빚은 갚아야 한다. 그 말엔 돈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태도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노동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거래를 제시했습니다. 거래라 하니까 삭막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제가 아는 가장 정직한 사랑은 때로 거래의 문장을 빌어 공정을 담보합니다. 저 뒤 창고에 배추 상자 5줄 있다. 오늘 해 지기 전에 전부 안쪽으로 들여놔라. 용서는 없다. 대신 밥값은 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의 목젖이 크게 한번 넘어갔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밀면서 틈틈이 둘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배추 상자는 생각보다 정말로 무겁습니다. 물 먹은 흙이 밑동에 미끄러운 진창을 만들지요. 지훈은 첫 상자를 들자마자 발목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허리를 낮추어 다시 들었습니다. 세라는 맨발이 미끄러워 상자를 붙든 손을 구겨 넣듯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상자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쿵 떨어질 때 배추잎이 철퍼덕 바닥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주워 담아라. 위로나 야단 대신 다시. 삶은 대개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옆 좌판의 박복내가 지나가다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꼴 좀 봐라. 말수나 속이 좀 풀리냐?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내야, 속을 풀면 한이 남고 길을 알게 하면 사람이 남지. 복내가 눈을 크게 뜨고 네 참말로 별난 기질이다, 별난 기질.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별난 기질 덕분에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상자사는 절벽에서 언덕이 되더니 마침내 평지가 되었습니다. 둘의 손바닥엔 가느다란 찢김이 여럿 생겼고 손등은 붉게 부풀었지요. 저는 물대야와 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를 그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먹어라. 둘은 말없이 손을 씻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아삭 빼어 물 때마다 그 소리가 시장의 소음 사이로 한 줄기 선율처럼 들렸습니다. 세라가 밥을 삼키다 말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밥이 이렇게 살게 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밥의 기적은 말로 깨닫는 게 아니라 혀와 목구멍으로 깨닫는 것이니까요. 저녁이 깊자 저는 가게 한켠 골판지 위에 담요를 펴주었습니다. 여기서 자라.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해야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고 소등을 하는데 담요 끝이 짧게 말려 있더군요. 저는 슬며시 다가가 담요 끝자락을 한 번 더 당겨 덮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지요. 누가 제 손을 책한다고 해도 저는 이 손으로 덮고 덮니다. 저는 그 손으로 머리채를 펴주지 못했지만 그 손으로 담요 끝은 꼭 덮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장은 평소처럼 아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생선 내장 손질하는 칼소리, 파전 부치는 기름 소리, 상인들 목청. 그 사이로 문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효과를 냅니다. 은행의 침묵과 카드사의 문자, 그 둘은 소리 없이 등을 떠밉니다. 사람을 절벽 끝에서 평지로 밀어줍니다. 그 평지에서 사람은 드디어 걸음을 배우지요. 그날 밤 장부 맨 뒤에 저는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문서는 소리 없이 등을 떠민다. 밀린 자가 비로소 걷는다. 걷는 걸음은 산다. 새벽이 오면 시장 바닥은 늘 그 냄새로 날 반겨줍니다. 젖은 골목의 흙내, 새로 깔린 얼음의 찻내, 멸치 삶은 국물의 바다내, 부침개 반죽의 고소한 내, 이 모든 냄새가 겹겹이 제 폐 깊숙이 앉습니다. 그날도 저는 화구를 켜고 반죽을 쫀득하게 치대고 대파를 사선으로 썰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칠 때 나는 탁탁 소리가 마음의 메트로놈이 되어 심장 박동을 고르게 맞춰줍니다. 옆에서 지우는 물을 끓이고 새라는 야채 박스를 풀며 잔손을 움직였습니다. 서로 말은 적었으나 손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자는 조금만 더, 칼은 여기까지, 반죽은 지금이야 하고 말합니다. 시장은 손의 언어를 쓴다는 걸 저는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날 오전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남색 모직 코트에 짙은 회색 모자, 다문질러 오래된 듯한 빨간 가죽 지갑을 꺼내시던 할아버지. 걸음이 느리셨어요. 어르신, 따뜻한 자리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의자 아래 담요를 밀어넣고 장갑을 벗겨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 드렸습니다. 이것 좀 먼저 손 녹이시고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군대 간 날부터 이렇게 손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오랜만이네. 그 말씀 한마디가 그날 제 허리 통증을 반은 덜어주었습니다. 사람은 참 따뜻한 몇 숟가락이면 내리막도 오를 수 있습니다. 점심 전 저는 일의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폐기율 별도 표시해라. 버려지는 것 이름을 쓰고 왜 버렸는지를 써라. 이름 붙이면 버림도 배운다. 지훈이 네 하고 받아 적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먹으면 사람은 숫자에 눌립니다. 반대로 사람이 숫자를 먹어야 숫자가 밥이 됩니다. 세라에게는 배추는 밑동부터 손질해. 멋은 위시피 내지만 실속은 밑동이네. 사람도 같아. 세라는 눈을 들어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알겠다 하는 눈치였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햇살이 가게 앞 스테인리스 문고리를 반짝이게 할 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차 때문에 싸움이 붙을 뻔했지요. 옆 상점 손님이 제 가게 앞을 막아 세웠고 물건 내리던 트럭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목소리를 높여 여기 시장이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요? 하고 소리를 내는데 저는 조용히 나가 두 손을 가볍게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밥이 끓고 있습니다. 밥은 시간입니다. 열은 못 기다립니다. 한 대만 뒤로 부탁합니다. 제 말에 차주는 잠깐 저를 보다가 백미러를 붙잡고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툭 체념한 듯 시동을 걸고 차를 빼더군요. 저는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람은 부탁의 형식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큰 소리와 존엄은 전혀 다른 언어를 쓰지요. 오후에는 협동조합 조합장님이 들르셨습니다.
말순 사장, 지난번 얘기 어르신 식권 시스템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 안에서 작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이라고 새긴 도장이었지요. 이 도장 찍힌 종이는 현금과 같습니다. 어르신이 이 종이를 보여주시면 무슨 여쭙지 말고 바로 한 그릇 드리세요. 지훈과 세라는 동시에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에게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의무라고. 우리가 밥집으로 서려면 밥은 한 사람에게 음식이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명줄이어야 한다고. 그날 저녁 일과를 마칠 즈음 거지가 한 사람 가게 문 앞에 어정쩡 서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손톱 끝이 시커멓습니다. 누군가가 코를 막으며 지나갔지요. 저는 서둘러 뜨거운 국의 면을 푹 말아 내놓고 말했습니다. 뜨겁습니다. 후후 불어 드세요. 그 남자는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을 오래 만난 적이 없는 듯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 뜨거운 김을 서툴게 불고 정성스레 먹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지훈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어머니, 값은 저는 웃었습니다. 값은 내가 받았다. 지훈이 고개를 갸웃할 때 저는 장부 한 귀퉁이에 작게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받은 값 사람의 눈빛 하나. 사람은 알아본 눈빛으로 밥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밤에 문을 닫기 전 저는 아이들 앞에 작은 과제를 내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라.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라.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날도 글로 쓰면 작아지는 말이 있고 굵어지는 말이 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한참 펜을 굴리더니 짧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배운 것 버림에도 이름이 있다. 세라는 오래도록 펜끝을 머금더니 길게 적었지요. 어머님, 제 손이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오늘 배운 것 맛있다가 아니라 사라진다. 종이를 걷어들고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의 문장으로만 말하자. 사과와 감사도 일의 언어로 쓰자. 밤이 깊어 문을 닫는 순간 시장 골목이 문득 적막했습니다. 바람이 철문 틈으로 들어와 차갑게 발목을 스치고 먼 데서 바닷배의 경적이 멀게 울렸지요. 저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장부 뒷장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 말이 아니라 일. 일의 문장으로만 말하자. 밥 한 그릇의 무게가 사람 한 생의 무게를 잠깐 들어 올린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그림자가 문 앞에 서성였습니다. 문을 활짝 열자 세라의 친정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큰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밥이 그리 했지요. 우리가 함께 늦은 미음 한 그릇을 나누는 동안 옛 서러움들이 말없이 뚝뚝 가라앉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끼리는 밥상 앞에서 사과도 화해도 굳이 문장으로 만들지 않아도 통합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대신 말해줍니다. 그날 밤 담요를 덮고 잠든 아이들의 발치에 저는 작은 손난로를 슬며시 넣어 두었습니다. 내일 더 무거운 상자를 들어야 하니까요. 일은 내일도 계속될 테니까요. 며칠 뒤 시장에 지나치게 번쩍이는 분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로고가 찍힌 명품이라는 이름의 깃발들. 눈이 바늘처럼 날이 서 있었지요. 사람은 때때로 옷보다 시선이 더 비쌉니다. 그분이 제 좌판 앞에서 흙이 조금 묻은 열무단을 집어들다가 툭 바닥에 떨궜습니다. 어머, 이런 걸 돈 받고 팔아요. 손이나 좀 씻고 하시지. 말끝에는 가시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시가 우리 식구에게 가 닿지 않게 몸을 반걸음 앞으로 세웠습니다. 손님, 흙은 밥의 씨앗입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그러나 그분의 시선은 이미 세라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 어디서 봤다 했더니 그 레스토랑 사모님 아니세요? 어쩌다 이리 떨어지셨어. 인생 참 알 수가 없네. 주변 공기가 파삭 마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의 귓불이 붉게 달아오르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눈은 이제 분노와 수치를 동시에 견디고 있었지요.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일이 헝클어졌을 겁니다. 저는 좌판에서 가장 싱싱한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잎을 살짝 젖히고 하얗게 박힌 벌집 같은 속살을 잠깐 보여준 뒤 그분의 손에 두 손으로 올려드렸지요. 손님, 이건 돈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우리 가게에 오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우리의 땀을 알아보는 분께만 팝니다. 제 말은 반박과 설득을 넘어서 경계를 긋는 말이었습니다.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장치지요. 잠깐의 침묵 뒤 그분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더니 배추를 내팽개치고 돌아섰습니다. 길게 남은 향수 냄새만이 허공에 날을 세우고 배추 잎은 바닥에서 초록빛을 살짝 떨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흩어진 잎을 한 장 한 장 주워 담았습니다. 세라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딸깍하고 무언가가 안에서 풀리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어머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하자. 딱 한마디. 일의 문장으로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울함이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왔겠지요. 하지만 그날의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스로 보았고 스스로 낮추었고 그래서 스스로 다시 일어나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고등어 조각을 국물에 덜어 세라의 그릇 가장자리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그거부터 먹어라. 짜니까 밥이 먼저다. 세라는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국물 속으로 툭 떨어져 둥글게 퍼졌지요. 그 둥근 무늬가 그릇 안에서 잠깐 떠 있다가 고요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서러운 무늬도 그렇게 사라지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며 제 밥을 한 숟갈 천천히 떠넣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네 풍물패가 북을 치며 골목을 도는 날, 우리 가게 앞에는 긴 상을 내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작은 어묵국을 한 컵씩 나눠드렸지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한 손으로 드시고 한 손은 비우세요. 박수 치셔야지. 사람들 웃음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그 틈을 타 동네 중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들어왔습니다. 이모 뭐 도울까요? 저는 앞치마를 하나씩 나눠주고 칼질은 안 되고 국 퍼주기만 시켰습니다. 이건 밥심이다. 흘리면 안 된다. 아이들이 조심조심 컵을 건넬 때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부 영수증도 끊어드립시다. 아이들 동아리 이름으로. 그래, 이제야 숫자가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자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초록 장부를 꺼냈습니다. 맨 뒤에 얇은 봉투를 하나 끼워 두었습니다. 어르신 식권이라고 새긴 작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지훈과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장 찍힌 종이는 돈보다 먼저 받는다. 이유 묻지 마라. 둘은 동시에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의 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소리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가게의 소리가 되어주는 말 겉멋이 아니고 약속의 소리. 그리고 그날 밤 일이 다 끝난 뒤 세라는 가게 한편에서 낡은 운동화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한 켤레는 제 것이고 한 켤레는 시장에서 혹사당한 지훈의 것이었지요. 물에 빨간 비누를 문지르고 솔로 조심스레 결 따라 밀어내며 말 한마디 없이 오래 닦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못 본 척했습니다. 말로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은 그 허리 굽힌 등 자체가 고맙습니다. 사람의 참회는 소리보다 자세로 먼저 옵니다. 그날의 마지막 손님으로 박복내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아, 오늘은 내 돈 내고 먹을란다.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길래 저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복내야, 내가 내 앞에서 돈 내면 나는 장사가 아니라 인연을 놓는다. 어서 앉아. 우리는 국수를 나눠 먹으며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냈다 덮었다 했습니다. 가끔은 웃음보가 터졌고 가끔은 눈물보가 터졌습니다. 시장의 밤은 그렇게 따뜻하게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밤, 그게 밥집의 복이더이다. 문을 닫고 소등을 하며 저는 계산대 위에 청동 열쇠 한 개를 올려 보였습니다. 여러 개 중 하나 무게를 재보려는 듯 두 손가락으로 들어보았다 놓았습니다. 무거워야 한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벼운 열쇠는 문을 아무 데나 열고 그것은 자물쇠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무거운 열쇠는 정해진 문만 열고 그 문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오늘 그 무게를 아이들 손바닥이 조금은 견딘 것 같습니다. 아래는 같은 어투 같은 톤으로 있는 확장 낭독본 7-10장입니다. 앞서 4-6장에 바로 이어 붙여 들으셔도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봄은 시장에 먼저 옵니다. 달력보다 깨씹히 먼저 계절을 말해주지요. 잎사귀 끝이 20대 처녀 손톱처럼 보드라워지는 걸 보며 저는 늘 속으로 인사를 합니다. 왔구나, 또 왔구나. 그해 봄도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반죽통을 꺼내 밀가루를 적게 만들고 파를 사선으로 썰어 큰 대접에 담아 놓았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탁탁 제 가슴에 박자를 고르게 맞춰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노트를 한 권 들여놓고 줄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면 길이랑 두께를 표준화해 보겠습니다. 낭비율도 줄이고요. 말이 어려워도 뜻은 간단합니다. 아깝지 않게 고르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가 칼국수 면발을 쭉 느려 보이며 길이를 재는 모습이 참 어설퍼 보였지요. 그래도 그 어설픔이 정직해서 저는 괜히 수건을 더 세게 짜보았습니다. 사람이 바뀌려고 애쓰는 손길 그게 보이면 어미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세라는 한켠에서 득음하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장에 와서는 손톱 끝에 묻은 빵가루 한 알갱이도 못 견디던 아이가 이제는 파 다듬고 무채 썰고 고춧가루에 액젓을 맞춰 찬물로 간보고 부족하면 멸치젓 한 숟갈 풀어넣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젓갈의 날은 어디까지가 맞나요? 손끝에서 비릿이 고소로 바뀌는 지점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세라는 제 손을 꼭 보고 자기 손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제 손등에 점 하나, 오래된 칼자국 하나에 눈길을 오래 얹곤 했지요. 저 아이가 이제 사람의 손을 배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봄비가 두어 차례 지나가고 시장 바닥의 흙냄새가 한층 묵직해졌을 무렵 손님 중에 김포 들녘에서 오시는 박기춘 어르신이 쌀 포대를 싣고 오셨습니다. 말순 사장, 올해 물 좋다. 저는 쌀알을 손바닥에 올려 숨을 불어보았습니다. 껍질이 속을 드러내며 하얗게 빛나고 쌀알끼리 사박사박 마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작년 가격 그대로 갈게요. 대신 어머니 시간쌀은 따로 분리해서 주세요. 그걸로만 밥 짓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쌀 포대에 붉은 분필로 밥이라고 큼직하게 써놓았지요. 그 글자 하나가 부엌 가득 응원이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숫자를 밥맛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장부. 버려진 것에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너무 푹 삶은 면 3인분, 배추 밑동 1.2kg, 파 잔손 0.4kg. 그리고 왜 버렸는지 사유를 적었습니다. 주의 부족, 바쁨에 긴장 풀림, 오판. 이렇게 적고 나면 버림이 없어짐이 아니라 교훈이 됩니다.
저녁이면 지훈이는 그 장부를 제 앞에 가져와 무릎을 낮추고 앉아 읽어 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오류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쓱 훑어보고 한마디만 했지요. 다음엔 덜 버려라. 그 말이 우리 집 경영학의 전부였습니다. 여름이 오자 열기가 먼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 앞에서는 숨이 짧아지고 국자는 자꾸만 더 무거워지지요. 그의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저는 면을 질질 뽑다가 순간 그대로 쪼그라 앉고 말았습니다. 간물김치의 서늘함도 어느새 미지근해지고 바람은 휴가를 가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머리로 제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얼음이 그득한 물통을 들고 와 제 손목과 관자놀이에 대어주고 수건을 얼른 적셔 목을 싸매 주었습니다. 포션은 제가 맞출게요. 아, 그 말이 이젠 고맙게 들리더이다. 이 아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제 숨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게. 세라는 그날 상의를 휙 걷어붙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릇이 말라가며 반달 모양의 물무늬를 남길 때마다 세라는 그 문양을 손끝으로 지우듯 닦아냈습니다. 손님, 물김치는 새로 담갔어요. 세라의 시선이 사람을 향한다는 걸 저는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거울 속에 자신만 보지 않고 그릇 건너편의 사람을 보는 눈. 한 사람의 눈빛이 바뀌는 것은 거의 기적이다. 저는 그 기적을 매일 보았습니다. 한 번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물이 콸콸 차올라오고 간판이 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릴 때 전기가 툭 끊겼습니다. 어둠은 간판 불빛보다 빨리 오지요. 이럴 때 밥집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훈이가 랜턴을 켜들고 어머니, 가스는 제가 본다. 평소에 전기가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빛을 발했습니다. 가스 밸브에서 휘발 냄새가 나는지, 배선이 젖어 합선 위험은 없는지 문서로 만들어 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갔지요. 등 뒤에서 세라가 이쪽 빗물이 들어와요 하고 외치면 지훈이가 모래주머니를 훅훅 옮겨 막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전등 하나로 큰 배를 건넜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게 문 앞에서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살아있네요. 가을이 들어서자 저는 혜원 변호사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누님, 이제 구조를 지읍시다. 혜원이는 사람이 늘 그렇듯 딱딱한 말을 따뜻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표를 정식 등록하고 어머니의 밥상 상호권을 법으로 보호받게 했습니다. 누님, 이름은 밥집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잃지 말아야 오래 갑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제 얼굴도 칼집과 기름때로 만들어진 얼굴이지요. 그 얼굴을 숨기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협동조합과의 약속도 틀이 나왔습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어르신 식권으로 바꾸고 계절마다 협동조합에서 추천해주는 일꾼 학생들에게 시간제를 줘 돈으로만 받지 않고 일로도 배우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준 건 잊히고 몸으로 배운 건 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조합장님이 박수를 탁 치며 말순사장, 말이 밥처럼 든든하네 하고 웃더군요. 가을바람이 국수 김을 쓸어갈 즈음 지훈이가 장부 맨 뒤쪽에 작은 칸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태도 비용. 처음 들으면 우습지요. 그러나 그 칸에는 사소하지만 반드시 써야 할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무릎 파스임에 종이컵 200개 중 공짜로 더 준 10개에 대한 감사 전화 한 건, 단골 상가 폐업 소식 듣고 나간 조회꽃 1단. 이런 게 돈으로 환산되진 않지만 밥집의 근골이 됩니다. 저는 그 칸을 볼 때마다 이 집은 사람의 뼈가 섰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사각발에 밟히던 어느 주말, 아침 기도 끝낸 듯한 평온이 가게를 덮었습니다. 그날 저는 쌀동 밑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청동 열쇠 꾸러미가 묵직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지요. 말순아, 아직은 넣어둬라. 열쇠는 문 앞에서 주는 법이다. 길을 다 건넌 다음에. 계절은 사람을 익힙니다. 덜 익은 마음은 설익은 밥처럼 속을 아프게 하지요. 저는 밥처럼 이 아이들의 마음이 속까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해 겨울 초입 시장 골목에 김장 장터가 열렸습니다. 뻘건 고춧가루 봉지, 새하얀 천일염, 통통한 생강, 마늘의 풍미, 사람들이 고무장갑을 껴 끈끈하게 웃을 때 우리 가게 문도 커다랗게 열어놓았습니다. 배추 씻는 물은 이쪽으로, 소금 절이는 건 여기, 김장 독은 차례로. 저는 소리치듯 그러나 박자 있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날 새라는 김장 양념을 대야 가득 버무리며 처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에 액젓은 1숟갈. 그 소리가 국물에 스며들어 가게 냄새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제 마음을 꺾어버렸던 그 생일날. 저는 장독대 앞에서 손을 씻고 앞치마를 반드시 메고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고르며 기도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밥의 온도, 장부의 약속, 열쇠의 무게 지켜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끝을 내러, 그리고 다시 시작하러. 그날은 이상하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높은데 바람은 얌전했습니다. 저는 아침 장사를 반만 하고 점심 전 가게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전원을 내리고 싱크대 수전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가스 밸브까지 잠궜지요. 이 집이 내 숨 같은 집이라 떠나기 전에는 늘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습니다. 그 습관이 제 목숨을 여러 번 살렸습니다. 지우나, 세라야.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두 아이는 앞치마 끈을 풀며 제 앞에 곧게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앞에서 보게 된 눈, 장부를 속에서 읽게 된 눈, 불을 먼저 끄는 눈. 저는 그 눈들을 한 번씩 어루만져 보듯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어머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릎도 만들고 등뼈도 만든다. 잘 들으렴. 나는 오늘 너희를 놓겠다. 그리고 쥐어주겠다. 두 아이의 눈이 순간 젖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독대 뒤 쌀독 밑에서 청동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쇳덩이가 공기와 부딪히며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법정 판결보다 크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받아라. 제가 내민 열쇠를 지훈이가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세라가 옆에서 그 손을 덮었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지 않고 조건을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약속을 준다.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 3가지다. 첫째, 강남 레스토랑 간판을 내린다. 이름을 어머니의 밥상으로 바꾼다. 번쩍이는 샹들리에를 내려 나무결이 살아있는 등으로 갈아라. 테이블 간격을 넓혀 두 손이 마주 보일 자리를 만들고 좌식 한 칸은 무릎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온돌로 해라. 둘째, 매출의 일정 비율과 지분 30%를 시장 협동조합에 영구 신탁한다. 그 돈은 어르신 식권으로만 쓴다. 장부는 공개하고 분기마다 감사를 받는다. 돈이 길이 되게 해라. 너희 통장에 경험만 남고 동네 통장에 지속이 남아야 한다. 셋째, 소유와 상속은 5년 불로만 한다. 밥값은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재료를 속이면 즉시 해지. 직원이 가족처럼 일할 수 있도록 스톡을 나눠라. 이 가게의 가장 큰 자산은 상호도 간판도 아니다. 사람이다. 말을 마치며 저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 거울 같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짓말과 체면이 먼저 솟구치던 눈이
이제는 배움과 각오로 찼습니다. 할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낮게 그러나 부러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하겠습니다. 세라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켜내겠습니다. 그때 정혜원 변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흰 봉투 몇 장과 문서철을 들고 있었지요. 누님, 문서로 묻겠습니다. 저는 자리 한 켠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표권 상호권 이전 조건부 양도계약, 협동조합 기부 신탁 약정서, 지분 베스팅 스케줄 및 역조건 해지 조항, 직원 스톡옵션 부여 한도 및 상여 규정 모두 한글로 읽으면 이해되는 문장들로 만들었습니다. 법은 어려운 말로 사람을 묶으면 안 됩니다. 밥집의 법은 쉬워야 합니다. 혜원이의 말에 저는 박수를 톡 쳤습니다. 도장은 붉은 잉크에 꾹 찍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말뚝처럼 박힐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하나씩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밥의 온도, 장부의 약속, 열쇠의 무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장이 끝나자 혜원이가 서류철을 정갈히 묶어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누님, 이제 주의만 남았습니다. 주의 그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조심하는 사랑.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켜보며 바로잡는 사랑. 우리는 셋이서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을 벌였습니다. 국을 덜어 먹고 김치를 나누어 먹고 밥을 나란히 먹었습니다. 지훈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수면 위로 살짝 올라왔다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에 젓가락 끝을 담갔다 뺐습니다. 짰습니다. 그 짠맛만큼 아이는 익습니다. 혜원이가 먼저 일어나며 말했지요. 누님, 출근하겠습니다. 변호사도 밥집도 결국은 근무가 전부입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열쇠 하나를 분리해 얇은 끈에 꿰어 지훈이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건 가게 열쇠다. 문 먼저 열고 불 먼저 켜라. 사람 먼저 맞아라. 또 하나는 세라의 앞치마 주머니에 살짝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자기 마음 열쇠다. 마음 먼저 열고 체면 먼저 내려라. 세라는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홀 대리석 바닥 와인 진열장 유리창에 도시의 그림자가 물결치는 곳. 저는 잠깐 딱 한 번 서 있었습니다. 이 화려함이 내게 무엇을 줬나? 아무것도. 허기만 줬지요. 내려라. 제 말의 좌우에서 사다리를 가져왔고 직원들이 유리 구슬을 하나씩 푸는 동안 저는 구석에서 기름때 묻은 수건으로 조용히 손잡이를 닦았습니다. 간판은 해가 기울 때 내렸습니다. 대신 걸린 것은 나무판에 구겨 쓴 듯 손글씨를 본뜬 어머니의 밥상 네 글자. 그 글자가 달려 흔들릴 때 바람이 새 이름을 외워갔습니다. 고급 의자 몇 개는 협동조합에 보냈습니다. 남은 것 중 등받이가 튼튼한 것만 골라 높낮이를 조정하고 한쪽엔 온도를 깔았습니다. 겨울엔 무릎 담요, 여름엔 손부채. 세라는 화장실 거울 옆 작은 칠판에 분필로 썼지요. 물은 셀프하지만 힘드시면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래 고무줄에 묶은 독서용 돋보기를 걸어 놓았습니다. 글자 잘 안 보이는 어르신을 위한 작은 배려. 이런 자잘한 것들이 집값보다 가게 값을 올립니다. 첫날 손님은 서너 테이블뿐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늦게 오는 손님을 더 믿습니다. 어머니, 비빌 언덕이요. 한 중년 남성이 국밥을 다 비우고 나가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간판보다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대 위에 청동 열쇠 한 개를 더 올렸습니다. 협동조합 금고라고 작은 종이에 써 붙이고요.
이 집의 일부가 동네에 묶였습니다. 묶인 만큼 안전합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게. 선물엔 조건을 달았고 조건엔 길을 달았습니다. 용서는 선물이고 선물은 조건이며 그 조건이 사람을 지킵니다. 간판이 바뀐 뒤 일주일 동네는 우리를 낯설게 구경했습니다. 저 집 그 비싼 데였는데 이름이 촌스럽네. 맛은 어떤가? 말들이 바람결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더 일찍 열었습니다. 새로 닦은 나무 간판에 손바닥을 한번 대어 온도를 느끼고 들어오며 문지방에 살짝 발끝을 찍어복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된 사람의 미신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문지방을 살립니다. 문지방이 살아있어야 집이 욕심을 덜 냅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국밥, 칼국수, 제육, 계절나물. 하지만 설명은 길었습니다. 벽에 붙은 큰 종이에 이렇게 썼지요. 쌀, 김포, 박기춘. 작년과 같은 값에 삽니다. 배추, 강화, 이정임. 절임은 소금 12% 8시간. 멸치, 남해하, 귀동. 큰 멸치는 육수, 작은 멸치는 무침. 고춧가루, 영양산. 작황 나쁠 땐 양을 줄입니다. 이렇게 원산지와 처리법 그리고 가격 결정의 기준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손님이 알아야 값을 대납해 주거든요. 값이란 설명입니다. 설명이 정직하면 값도 정직해집니다. 영업 이틀째 인플루언서라는 젊은이가 카메라를 들고 와 묻지도 않고 손님 얼굴을 휙휙 찍어댔습니다. 사장님, 광고해 드릴게요. 콜라보 가능. 지훈이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젊은이, 우리 집은 밥으로 광고합니다. 손님 얼굴은 밥그릇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찍지 마세요. 그는 어리둥절했겠지요. 요즘 다 그러는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요즘이 아니고 옛날입니다. 허락이 먼저고 밥이 먼저고 사생활이 먼저입니다. 카메라 소리가 멎고 가게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셋째 날 구청에서 공무원이 와서 표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상생 우수 사례, 종이 액자 하나, 사진 한 장. 저는 감사히 받고 벽 안쪽 손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크게 붙였습니다. 어머니 시간 오후 3, 4시 밥 한 그릇 드립니다. 이유 묻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집의 훈장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 풍물패가 우리 문 앞을 지나며 북을 쿵쿵 쳤습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탁 어두워졌고 소나기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우르르 문 안으로 몰려 들어왔지요. 앉을 데가 모자랐습니다. 저는 주문받던 수첩을 덮고 소리쳤습니다. 이쪽은 합석입니다. 어르신은 이쪽 온돌로.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했고 낯선 이와 밥을 마주했습니다. 밥은 나눔에 강합니다. 옆자리 노인이 젊은 부부에게 김치를 건네고 초등학생 아이가 물컵을 나눠줍니다. 한 그릇에 숟가락 3개가 들어가기도 했지요. 소나기가 그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가게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은 이후로 이웃이 됩니다. 이제 평일 오후 3시가 되면 문 앞에 조용한 줄이 섭니다. 어머니 시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만 되면 가게 온도를 조금 높이고 간을 사뿐하게 맞춥니다. 과하지 않게 속이 먼저 따뜻해지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번 훑어보고 그릇 밑을 손바닥으로 한번 받쳐봅니다. 온도가 좋으면 보자기처럼 내어 보냅니다. 식권 종이에 찍힌 붉은 도장 어머니의 밥상, 그 도장이 지문처럼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물으면 저는 말할 겁니다. 우리는 도장으로 장사합니다. 우리의 도장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직원 회의를 했습니다.
가게 한가한 오후 지훈이와 세라, 주방보조 영자씨, 설거지 상훈군, 그리고 홀에서 귀한 인사를 맡아주시는 복례까지 앉았습니다. 저는 종이컵에 보리차를 나누고 의논을 시작했지요. 밥값 올립니까? 말이 무겁습니다. 마늘값, 파값, 가스비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우린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밥값은 설명이다. 그리고 하나씩 적었습니다. 1원가가 얼마 올랐는지, 이 우리가 어디를 줄였는지, 세 줄이면 맛이 무너지지는 않는지, 사손님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회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국물 한 국자 더 주자. 대신 사리 기본 제공은 없앤다. 포장엔 할인을 붙인다. 값은 그대로, 방식만 조정. 저는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먼저 덜어먹는다. 제 급여에서 조금 덜어내는 것으로 분담했습니다. 이런 걸 내려먹기라 하지요. 저는 올려먹기보다 내려먹기가 맛있습니다. 그 즈음 신문에서 취재가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사람을 늘립니다. 기자가 연필 끝으로 제 주름을 한참 보다가 적더군요. 다음 날 신문엔 이렇게 실렸습니다. 간판을 바꾼 집, 사람을 늘렸다. 어머니의 밥상. 그 제목이 나 부끄럽고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오셔서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드셨지요. 계산하시며 제 손목을 살짝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팔목이 많이 붓습니다. 밤엔 얼음찜질, 낮엔 보호대 하셔요. 저는 에이 괜찮습니다 하고 웃어 넘기려다가 그날 밤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차가운 물을 틀어 손목을 담갔습니다. 얼음이 녹으며 뽀드득 소리를 냈지요. 나는 늙고 늙음은 공부다. 저는 제 몸에게도 존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고 많았다. 내일도 부탁한다. 가을 말미 구제역 소식이 들려 고기값이 들썩였습니다. 제육을 계속 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장부를 펴놓고 지훈과 한참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제육 양을 줄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은 지키고 부위를 바꾸자. 앞다리살로. 그리고 메뉴판에 바로 붙였습니다. 오늘 제육은 앞다리살로 나갑니다. 이유 구제역. 미리 말씀드립니다. 손님들은 의외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면 사람은 함께합니다. 그날 밤 계산대 위에 청동 열쇠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들었다 놓다가 빔에 하나 더 걸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팻말을 달았지요. 밥값은 울리지 마라. 아이들이 눈으로 읽고 몸으로 외울 수 있게요. 저는 천천히 소등을 하며 가게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국자가 제자리, 칼이 제자리, 장부가 제자리 모두 돌아갈 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도 그러면 좋겠다. 돌아갈 자리가 밥이었으면 좋겠다. 겨울이 깊어지면 시장의 소리도 깊어집니다. 신발 밑창이 딱딱 얼어붙은 바닥을 밟는 소리, 김장독 뚜껑이 뻑뻑 열리며 나는 소리,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목으로 오르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제 숨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숨이 얕아졌습니다. 국물 간 보다가 순간 탁 어지럼이 올라왔지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맺히고 국자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국자를 받아냈습니다. 세라는 제 팔을 붙잡아 온돌에 앉혔지요. 잠깐만 쉬세요. 저는 괜찮다라고 습관처럼 말하려다가 그 말의 허세를 제 입에서 잡아 꺼내 버렸습니다. 응, 쉬자. 제 마음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동네 내과의 선생이 가게로 찾아와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봐주셨습니다.
큰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식이 약입니다. 휴식 밥집 사람에게는 가장 쓰기 어려운 약이지요. 사흘만 쉬어도 손맛이 안 맞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흘을 쉬는 동안 기적을 봤습니다. 가게가 잘 돌아가더군요. 지훈이가 육수를 잡고 세라가 간을 맞추고 영자씨가 썰고 상훈군이 닦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가 비어도 밥의 자리는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살짝 훔쳤습니다. 내가 없어도 사는 집, 그 집이 살았다는 증거지요. 사흘 뒤 저는 다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이모 얼굴 좋아 보이네요. 밥집은 병문안이 테이블로 옵니다. 저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며 조금 덜 움직였습니다. 덜 움직여도 더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표정, 직원들의 호흡, 불의 온도, 그동안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낯익은 외투가 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옛 친구가 늙은 어깨를 조심조심 흔들며 들어왔지요. 말순아. 그 한마디에 낡은 시간의 서랍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다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던 그 기척이 국물 위로 뜯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제일 따뜻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밥에 파 송송 얹어내며 말했지요. 오셨어요, 형님. 그는 국밥을 반이나 먹다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이 널 살렸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집이 애들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서랍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써 내려가던 유산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이 집 지분 30은 시장 협동조합으로 30은 종업원 스톡으로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라. 단 밥값은 울리지 마라. 사유는 길고 문장은 짧아야 한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장부는 공개하고 숫자는 감추지 마라. 속이면 해지다. 편지 봉투를 접어 계산대 비밀칸에 넣으며 저는 청동 열쇠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열쇠는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어느 사람의 마음 문을 열 때 말보다 무거운 열쇠가 필요하지요. 저는 그 열쇠에 작은 종이를 매달았습니다. 밥의 온도. 나중에 아이들이 이 열쇠를 만질 때 그 글자를 손끝으로 읽게 하려고요. 손끝이 먼저 읽는 법, 우리 집의 문해원지입니다. 눈이 한번 흩뿌리고 다시 맑아진 오후, 구석 자리에 한 젊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셔츠는 다렸고 구두는 다 꼈지만 눈이 허기져 있었습니다. 밥은 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저는 말없이 국물을 가득 떠다 놓고 김치를 곱게 얹어 주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두 입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눈동자에 물이 찼다가 줄어들고 숨이 가빠졌다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밥이 사람을 살렸다는 표시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방금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사람이에요. 다만 배가 비면 눈이 속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웃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장부 귀퉁이에 작게 적었습니다. 오늘 받은 값 사람 한 명이 돌아옴. 그해 연말 작은 송년회를 했습니다. 협동조합, 동네 어르신, 봉사 나온 아이들, 우리 직원들 20명 남짓. 술자리가 아닙니다. 미음과 만두, 식혜 정도.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이 집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복례가 그려 하고 받아치고 모두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손뼉 소리가 국물 위로 깨끗하게 떠올랐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가게 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으로 주방 등만 켰습니다. 불빛이 스테인리스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국을 떠주고 세라가 김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릇이 도는 소리, 숟가락이 닿는 소리, 이 소리들이 우리 집의 종소리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아이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웠다. 제 말투가 설교 같으면 안 되니 낮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공부다. 몸이 줄이고 말이 줄고 손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지. 마음은 커진다. 지훈이가 눈시울을 훔치고 세라는 제 운동화 끈을 조심스레 매주었습니다.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매듭이 이 집의 매듭이 되어라. 약속하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밥값은 울리지 마라. 사람값은 낮추지 마라. 장부는 숨기지 마라. 어려워지면 먼저 우리 몫을 줄여라. 그래도 안 되면 내게 와라. 나는 어머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목소리는 그동안 수없이 들은 내 어머니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소리도, 어깨에 힘들어간 소리도 아닌 평평한 길 위에서 걷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더 늙어 귀가 어두워져도 이 소리는 잊지 않으려고요. 소등을 하며 저는 계산대 위에 청동 열쇠들을 한 번씩 만져보았습니다. 밥의 온도, 장부의 약속, 열쇠의 무게. 새 글자를 입술로 천천히 만져보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그 글자 사이로 김과 마늘 냄새가 골목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멀리 바다에서 배경적이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이제 밥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말을 맺겠습니다. 어느 늦겨울 아침 가장 먼저 문을 연 손님이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물도 안 묻고 어서 오세요 하고 국을 먼저 내었습니다. 그분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더 넣을 때 저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한 그릇이 이분을 살게 하소서. 그분이 다 드시고 가게 문턱을 넘어설 때 뒤를 돌아보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절은 세상이 밥에게 하는 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절을 되절했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그날 장부에 저는 크게 썼습니다. 오늘도 배웠다. 밥은 시간이고 값은 설명이고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머리채를 잡던 그 손에 제가 열쇠를 쥐어준 이야기.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열쇠는 그 손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만든 겁니다. 누군가 언젠가 또 길을 잃으면 이 열쇠로 문을 열라고. 문을 열면 그 안에는 늘 밥이 있게 하려고요. 이만 줄입니다. 내일도 국물을 끓이고 장부를 펴고 열쇠를 만질 겁니다. 어르신들 찬바람에 목도리 하시고요. 우리 모두 밥 한 그릇만큼씩 따뜻해집시다.